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의 평범한 아주머니입니다. 그녀는 반신불수가 된 것도 아니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치매 노인도 아닙니다. 그저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왔을 뿐이죠. 한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공로자였지만 병상에 눕자마자 돈만 축내는 짐짝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 진심을 알게 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비를 계산하며 저울질을 시작했고 아들은 살 만큼 사셨는데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을 순 없잖아요. 라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그녀의 등 뒤에서 수없이 이런 계산적인 말들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부짖지도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후회하게 만들고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그 결정. 마지막으로 그녀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건 핏줄인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쥔 이 히든카드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 서늘한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8살의 박영자 씨가 어떻게 가족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여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가 68이 되기 전 누군가 늙으면 누구에게 의지할 건가요? 라고 물었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을 겁니다. 당연히 자식이고 가족이지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요. 한 손으로는 아이를 키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정을 지탱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지금의 평온한 일상은 훗날 내가 기댈 곳을 마련하기 위해 흘린 땀의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했습니다. 제 연금보다 적긴 해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믿었죠.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바질 화분 몇 개와 난초를 키우며 소박하지만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김지우는 올해 42, 서울에서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월급은 적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죠. 며느리는 전업주부로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와 남편은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퇴직금까지 합쳐 무려 2억 원을 보태 서울 아파트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자처해서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아침마다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밥을 차려주었죠. 손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제 손으로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남들은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고단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가족이 평안하고 손자가 할머니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면 그저 흐뭇했으니까요. 우리 부부의 일상도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엔 재래시장에 가고 오후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가끔 이웃들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쌍화차 한 잔 마시며 손자 자랑을 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젊을 땐 꼬장꼬장하던 남편도 나이가 드니 성격이 많이 유해졌더군요. 공원에서 함께 장기를 두거나 산책할 때면 신혼 때보다 더 사이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명절이면 갈비찜, 잡채, 맑은 생선 지리탕,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찜과 탕수육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와서 북적거리고 웃음꽃이 피면 이웃들은 하나같이 영자 씨는 참 복도 많아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늙으면 자식이 효도하고 남편이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이 거품처럼 취약해서 손만 대면 터져버릴 허상이라는 것을, 그 병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해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종합 감기약 몇 알을 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이면 가슴에 큰 돌을 얹은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미련하게 참지 말고 병원에 가봐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늘 그랬듯 약 먹고 며칠 쉬면 낫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새 숨이 가빠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자 남편이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산소 포화도를 재고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폐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입원 첫날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였죠. 아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입원 수속을 밟고 의사를 찾아다녔고 남편은 제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몸은 아파도 마음은 찡하고 든든했습니다. 걱정 마라.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며칠 쉬면 낫는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첫날 밤 남편은 굳이 간이 침대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들어가세요. 제가 있을게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넌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가장이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지킬 테니 가라며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기계 소음 속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부부고 가족이구나. 우리가 함께 쌓아온 정이 이런 거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따뜻한 온기는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전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환자분, 폐 쪽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학 용어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를 살뜰히 챙기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병문안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갑자기 바빠져서요. 아들은 와서도 30분을 채 넘기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모레 폐 종양 조직 검사 잡혀 있는 거 아시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종양 검사라니요. 그냥 폐렴 아니었나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아, 그냥 혹시 몰라 하는 루틴 검사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폐렴이 아니라는 것. 내 뒤에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의사가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한참 뒤 병실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제 눈을 피했죠.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그냥 검사 결과 더 지켜보자네 라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반차를 내고 왔습니다. 부자가 병실 밖 복도 구석에서 문을 닫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침대에 힘없이 기대 있었지만 온 신경은 문 밖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병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의사한테 확실히 들으신 거예요? 진짜 폐암이래요. 초기라는데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더구나. 근데 이 병원에서는 어렵고 서울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단다. 비용은요, 얼마나 든대요? 수술비랑 입원비, 나중에 항암 치료까지 하면 의사 말로는 최소 5천만 원은 잡아야 한대. 이건 기본이고 만약 표적 항암제 같은 거 쓰면 비급여라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구나. 건강보험 적용 안 돼요? 기본적인 건 되는데 효과 좋은 신약들은 거의 다 자비로 부담해야 한대.
문제는 의사도 100% 완치된다는 보장은 못한데 기껏해야 몇 년 더 사는 거라고. 아들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깊은 한숨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병세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집은 아닙니다. 아들 집장만 해줄 때 2억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공무원과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인데 정작 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들은 타산을 따지며 돈이 아깝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울컥 치솟는 뜨거운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간 후 남편은 병실을 정리하며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남편은 흠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이지, 폐암. 제가 돌직구를 던지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곤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이라네. 그래도 초기라서 수술하면 희망은 있다는데. 그럼 빨리 큰 병원 가야지. 뭘 망설여요.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천천히 변명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여보, 대학병원 가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노후 자금 털어서 지훈이 집 해줬고 지금 수중에 현금이 별로 없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은 이미 칼로 난도질 당한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돈 쓰면 내 목숨 못 건질까봐 아까운 거예요? 아니, 여보.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말은 그럼 묻자.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의사 말이 길어야 1년이래. 수천만 원. 1억 써서 1년, 2년 더 사는 게. 돈은 다 쓰고 사람은 가면 남은 우리는 어떻게? 돈 쓰고 사람도 잃을까봐 걱정이 아니라 당신들 쓸 돈 줄어들까봐 걱정인 거겠지. 당신 억지 부리지 마. 지훈이네. 아직 대출금도 남았고 우리 늙어서 빈털털이 되면 그게 더 지옥이야. 남편의 침묵 그리고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나 시려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픈 사람의 목숨값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는 사람들. 내 목숨도 거래의 대상이라면 적어도 그 거래의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이 잠든 줄 알고 옆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있더군요. 화면 불빛에 비친 그의 안경 너머로 은행 앱의 잔고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를 살릴지 말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방은 왜? 은행 좀 다녀와야겠어.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픈 사람이 무슨 은행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할게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처리해요. 사실 지난 10수년간 집안의 큰돈은 남편 명의로 관리했지만 저는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매달 받는 교원연금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 그리고 틈틈이 모은 돈을 몰래 제 명의의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한 건 안 하고 꼬박꼬박 적금과 예금으로 굴린 돈이 어느새 2억 원이 조금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정리하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건강하시죠? 라고 웃으며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묘한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이 돈, 이제 가족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쓸 것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멍하니 있다가 통장 잔액을 곁눈질로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 서슬퍼런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집안 경제권의 실세, 진짜 돈을 모으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저였다는 것을요. 아들이 집 살 때 제가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2억 찔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내 목숨을 맡기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옛 동료인 이미경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쌤, 나 부탁 하나만 합시다. 어머, 박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저번에 말했던 그 간병인 있잖아. 일 잘하고 성실하다는 분. 지금 바로 연결해 줄 수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경쌤이 50대 중반의 여성을 데리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언니, 인사해. 이쪽은 아리씨예요.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 간병해 주셨는데 정말 딸보다 낫게 잘하세요. 한국말도 완벽하고 자격증도 다 있어요. 아리 씨는 인도네시아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산 지 20년이 넘어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상도 선하고 말투도 공손했죠.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친정엄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결정했습니다. 월 350만 원. 입주 간병으로 식사까지 제공하는 조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남편 눈치 안 보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에 350만 원이라니 하며 기가 차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토달지 마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감행했습니다. 수술 일정, 1인실 입원, 비급여 약물 치료까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비용은 상관없으니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예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서울 병원으로 옮긴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회복기가 최소 3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남편도 눈치가 보였는지 병원을 오가며 죽도 사오고 과일도 깎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사오는 음식은 병원 지하 편의점 도시락이나 대충 때우는 김밥으로 변했고 입맛 없다고 하면 병원 밥이나 잘 먹지 유난 떤다며 타박했습니다. 제 몸을 닦아주는 손길도 거칠어졌고 밤에는 제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링거액이 다 들어가 피가 역류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옆 침대 보호자가 알려줘서야 허둥지둥 간호사를 부르곤 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 남편을 깨웠습니다. 링거 줄 때문에 혼자 가기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눈을 뜨더니 진짜 사람 잠도 못 자게 아리씨 부르면 되잖아 라고 소리치고는 등 돌려 다시 자버리는 겁니다. 야간에는 아리씨도 좀 쉬어야 해서 남편이 있겠다고 한 건데 그의 등을 보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의리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날 아침 우연히 본 남편의 카톡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보낸 메시지. 오빠, 어제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죠. 오늘 등산 모임은 올 수 있어요? 프로필 사진은 웬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은요. 수술 직전에는 엄마, 힘내세요. 하더니 수술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하면 회의 중이에요. 이번 주말엔 처가에 가야 해서요 라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아리 씨가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입맛 없어 하면 집에서 직접 끓여온 사골국을 데워주고 퉁퉁 부은 제 다리를 밤새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옥상 정원에 나가요. 햇볕 쬐어야
뼈가 튼튼해지죠. 그녀의 어설픈 한국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100마디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들에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지훈아, 나 이제 못해 먹겠다. 네가 와서 며칠만이라도 교대해라. 엄마 이제 퇴원시켜서 집으로 보내자.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깨지는 줄 아냐.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희망퇴직 명단 돈다고 했잖아요. 지금 휴가 내면 바로 책상 빠져요. 그리고 엄마 이제 괜찮아지셨다면서요. 그냥 요양병원 싼 데로 옮기시죠. 그들은 저를 감정 없는 돈 먹는 기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를 듣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부부의 정, 자식 농사, 다 헛소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한테 10원 한 장 안 바란다. 내 목숨은 내 돈으로 지킨다. 저는 퇴원 후에도 아리 씨를 계속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가사 노동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양사를 소개받아 식단을 짰고 아리 씨는 그 식단대로 전복죽, 마주스, 유기농 샐러드를 몇 끼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무슨 밥을 유난스럽게 먹냐, 그냥 찌개에 밥 먹지라고 비아냥거려도 저는 대꾸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먹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저는 아리 씨와 함께 매일 공원을 걷고 기공체조를 배우고 문화센터 노래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만 볼 때 저는 양지 바른 베란다에서 아리 씨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제 안색이 날로 좋아지자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군요. 박 여사님, 회복 속도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90세까지 거뜬하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 참 간사하죠. 제가 다 죽어가던 짐짝에서 돈 있고 건강한 노인으로 변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슬금슬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일찍 들어와서 서툴게 끓인 콩나물국을 내밀더군요. 여보, 요즘 얼굴 좋아졌네. 이거 좀 먹어봐.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리 씨가 만들어준 호박죽만 먹었습니다. 그가 왜 그러는지 뻔했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에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 지수 데리고 갈게요. 같이 외식이나 해요. 엄마 좋아하시는 오리고기 집 예약할까요?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나 요즘 사람 많은데 안 간다. 바이러스 옮으면 큰일 나니 오지 마라. 너희끼리 먹어라. 아들이 당황해서 아, 그래도 오랜만인데 라고 했지만 저는 피곤하다. 끊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매몰찬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매몰찼으니까요. 그들의 친절은 제가 다시 이용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가식일 뿐입니다. 남편은 넌지시 아리 씨 월급도 비싼데 이제 그만 내보내고 우리가 서로 챙기자라고 했지만 저는 내가 편해서 쓰는 거니 신경 꺼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요즘 주식 장 좋은데 그 남은 돈 저한테 맡기시면 불려드릴게요 라고 은근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다. 잃어도 내 손으로 잃고 써도 내 몸에다 쓸 거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을지, 어떤 운동을 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예전처럼 자식 걱정, 남편 뒷바라지는 제 인생 목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가끔 친구 미경쌤이 묻습니다. 영자씨, 그렇게 선 긋고 살면 외롭지 않아? 그럼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도 안 외로워. 남 눈치 보며 종처럼 사는 것보다 내 돈 쓰고 대접받으며 여왕처럼 사는 게 100배 낫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의 효심도 배우자의 의리도 아닙니다.
오직 내 건강과 내 주머니 속의 돈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군요. 돈이 사랑을 살 순 없지만 적어도 비참해지지 않을 존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들의 계산적인 속삭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핏줄보다 진한 건 나를 지켜줄 경제력이라는 것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남편 믿고 노후 대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68에 암 수술을 받고 다시 태어난 제가 드리는 피 끓는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후에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와의 사랑, 배우자와의 신뢰, 아니면 저처럼 현실적인 돈과 건강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